아이고, 이게 무슨...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골목 끝,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70대 노인 한 분이 비틀거리며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판지 상자들 사이 거기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파란 멍이 목과 팔에 가득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 순간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였어요.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별처럼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노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의 작은 입술이 떨리며 간신히 말을 뱉어냈어요. 노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판결을 내렸던 전직 판사. 그러나 지금은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며 세상에 버림받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선명했어요. 내가, 내가 살려줄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이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노인의 낡은 코트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천재라는 것을, 10년 뒤 이 아이가 자신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 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의 숨겨진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대한민국 법조계 전체가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비 오는 골목. 노인은 아이를 꼭 안은 채 일어섰습니다. 가자. 우리 집으로. 그의 집이라고 해봐야 월세 15만 원짜리 옥탑방이었어요. 낡은 계단을 올라가는 노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아이는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옥탑방 문을 열었습니다. 비좁고 습한 방이었어요. 노인은 아이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덮고 있던 유일한 이불을 아이에게 덮어주었어요. 이름이 뭐니?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은, 이지은이에요. 지은이, 좋은 이름이구나. 노인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노인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남은 돈은 3,400원 뿐이었어요. 한 달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노인에게 병원비는 사치였습니다. 노인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이의 뜨거운 이마를 느끼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일, 내일 아침에 약국이라도 가자. 그날 밤 노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열을 식히기 위해 밤새 찬물 수건을 갈아주었어요. 기억은 희미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병든 아내를 돌보던 그때처럼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구한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10년 후, 이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린 변호사가 되어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게 될 거라는 것을. 아침이 밝았습니다. 노인은 지은이를 재운 채로 밖으로 나왔어요. 근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저 아이가 열이 나는데요. 해열제 좀. 약사가 노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5천 원입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3,400원. 부족했어요. 저 혹시 외상으로. 약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뒤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5천 원을 내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괜찮으세요? 아이가 아픈데 어서 가보세요.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약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노인. 지은이는 깨어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약 사왔어. 이거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노인은 물컵에 약을 타주었어요.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약을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아이가 물었어요. 노인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흐릿했거든요. 나는, 나는. 노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치매가 또 시작된 겁니다. 나는 판사였어. 겨우 그 말을 뱉어냈습니다. 판사요? 진짜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30년. 30년을 했지. 노인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영수. 대법원 판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5년 전 한 재판에서 오판을 내렸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 후 진실이 밝혀졌고 영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연금도, 가족도. 아내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외면했어요. 게다가 치매까지 찾아왔습니다. 기억은 점점 사라져갔고 영수는 홀로 남겨졌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 미안하구나.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도 돼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여기가 내 집이야. 영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지은아, 너는 왜 그곳에 있었니?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아빠한테 맞았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아빠가 술만 마시고 저한테 화풀이 했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제도 아빠가 술 먹고 저를 때리고 그래서 도망쳤는데 아빠가 쫓아와서 저를 쓰레기장에 던졌어요. 영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영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기억도 잃어가는데, 돈도 없는데. 하지만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죄. 그 죄를 이 아이를 지키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어요. 지은아, 우리 같이 살자. 할아버지랑. 진짜요? 할아버지, 저 안 귀찮아요? 귀찮기는. 너 같은 손녀 있으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한데. 지은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영수는 깜짝 놀랄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이의 몸은 많이 회복됐어요. 영수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하루 4시간 물건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월급은 40만 원. 적었지만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영수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 왔어.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지은아? 영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지은이는 구석에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뭐하니? 영수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지은이 앞에는 영수의 오래된 법률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거 읽고 있었어? 네. 재밌어요. 재밌다고? 이게 영수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 책은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형법 전문 서적이었거든요. 지은아,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영수가 책의 한 구절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이건요, 정당방위에 대한 조항이에요. 만약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하면 나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하게 막으면 안 되고 딱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한대요. 영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너, 이걸 어떻게 해? 할아버지, 저 책 읽는 거 좋아해요. 한번 보면 다 기억나요. 영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야. 영수는 시험 삼아 다른 책을 펼쳤습니다. 그럼 이건 민법 조항이었어요. 지은이는 한번 훑어보더니 그대로 외워서 말했습니다. 제750조 고해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완벽했어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덮었습니다. 지은아, 너 학교 다녔었니? 아니요. 아빠가 학교 안 보내줬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그럼 글은 누가 가르쳐 줬어? 혼자 배웠어요. TV 보면서요.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였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혼자 글을 깨우치고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완벽한 기억력. 영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야겠어. 다음 날 영수는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저 아이 취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이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었어요. 제, 제 손녀입니다. 부모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호적 등본이랑 사망신고서 가져오세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정식 절차 안 거친 건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영수는 급히 구청을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러다가 지은이를 빼앗기는 거 아닐까?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응, 괜찮아. 저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지은이는 영특했어요. 할아버지, 저 학교 안 가도 돼요. 할아버지 책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래도 저는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우리 둘이서 공부하자. 그날부터 영수는 지은이를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의 30년 법조 경험이 모두 지은이에게 전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어요. 한번 가르쳐 주면 절대 잊지 않았고 응용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영수는 감탄했어요. 지은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두 사람의 공부는 계속됐습니다. 아침에는 영수가 슈퍼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지은이를 가르쳤어요. 저녁에는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가난했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걱정이 많았어요. 자신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날은 지은이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은이요. 아, 지은이, 미안하구나. 영수는 메모지에 중요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마이너스 내 손녀. 아침 8시 마이너스 슈퍼 출근. 저녁 6시 마이너스 지은이 공부. 벽에 붙은 메모지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지은이는 그런 할아버지를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하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할아버지가 기억을 잃기 전에 모든 걸 배워야 해.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9살이 되었어요. 영수는 73세가 됐고 치매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항상 찾아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집에 가요. 지은이는 영수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지은이가 영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지은이가 밥을 차리고 영수가 슈퍼에 갈 때는 메모지를 챙겨주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꼭 보면서 일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다 적어뒀어요. 고맙구나. 지은아. 영수는 점점 더 지은이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이제 대학 수준의 법률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영수가 슈퍼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야, 너 한영수 맞지? 험악한 인상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치매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저, 누구시죠? 이 새끼가 날 모르겠다고? 남자가 영수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5년 전에 내가 날 감옥에 보낸 거 잊었어?
그 순간 영수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5년 전 자신이 내린 오판, 무고한 사람을 폭행범으로 몰아 감옥에 보냈던 그 사건. 아, 당신이. 그래, 나야. 김태수? 내 때문에 3년을 감옥에서 썩었어. 태수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내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아내는 이혼하고 직장은 잃고 태수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쾅! 영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슈퍼 주인이 달려왔어요. 이봐요. 뭐 하는 거예요? 비켜.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태수가 다시 영수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은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른 거였어요. 할아버지, 지은이가 영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꼬마는 뭐야? 태수가 지은이를 노려봤어요. 지은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지금 하시는 행동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257조 상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태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뭐, 이 꼬마가? 그리고요, 아저씨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면 재심 청구를 하셔야죠.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지은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멈칫했어요. 9살 꼬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재심 청구. 그런 거 할 돈이 어디 있어. 그럼 법률구조공단에 가세요. 무료로 도와줘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지은이가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결국 태수는 영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번엔 넘어가 준다. 근데 다음에 또 보면 태수가 슈퍼를 나갔습니다. 지은이는 영수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고맙구나. 영수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안 돼요. 꼭 가야 해요. 지은이는 영수를 부축해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치매가 많이 진행됐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꼭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 지은이는 영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 약간 마련할게요. 어떻게? 제가 동네에서 공부 가르쳐 주면 돼요. 저 잘하잖아요. 영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9살 아이가 자신을 위해. 지은아, 미안하구나. 왜요?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 도와드릴 차례예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이는 동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시간당 5천 원,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영수의 약값을 댔어요. 영수는 지은이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이 아이가 내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지은이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할아버지, 저 나중에 커서 변호사 될래요. 변호사? 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넌 분명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 뒤 큰 시련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요. 5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14살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나이였지만 지은이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실력은 이미 대학생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모두 통과했고, 이제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법률 실력은 더욱 대단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풀면 거의 만점이 나왔어요. 영수는 78세가 됐습니다. 치매는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지은이의 얼굴도 가끔 못 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할아버지, 저예요. 지은이요. 아, 지은이. 미안해. 영수는 더 이상 슈퍼에서 일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두 사람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밤에는 자신의 공부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지은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꼭 변호사 되어서 할아버지 명예 되찾아 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영수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지은이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한영수 판사님 아세요? 지은이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제 할아버지신데요. 정말요? 저는 박미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미연이 명함을 건넸어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혹시 판사님 어디 계세요? 집에 계세요. 무슨 일이시죠?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5년 전에 판사님이 내리셨던 판결이 있었어요. 김태수 씨 사건. 지은이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슈퍼에서 할아버지를 때렸던 그 남자. 그 사건에 대해 재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무슨 증거요? 당시 사건의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다는 증거예요. 김태수 씨는 정말 무고했던 거죠. 지은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네, 오판이었던 게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판사님을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지은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명예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치매까지. 변호사님,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치매가 심하셔서 아무것도 기억 못 하세요. 미연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한번 뵙고 싶어요. 제가 그 사건을 맡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퇴근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미연은 지은이와 함께 옥탑방을 찾았습니다. 영수는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님, 오랜만입니다. 박미연 변호사입니다. 미연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미연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
누구시죠? 미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법조계의 거목이었던 분이 이렇게 변하다니. 판사님, 김태수 사건 기억하세요? 김태수? 영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 사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 판결했지.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판사님, 괜찮으세요? 미연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지금 재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김태수 씨의 무죄가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 풀려나는 거요? 네. 곧 무죄 판결이 날 겁니다. 영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지은이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판사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왜 그때 오판을 하셨어요? 영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치매로 희미해진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살리려 애썼어요. 그때 압력이 있었어. 압력이요? 위에서 빨리 판결하라고.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영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거부했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 내 자리를 잃을까봐. 미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시 검찰에서 로비가 있었어. 나한테 압력을 넣었지. 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말했어요. 누가요? 누가 압력을 넣었나요? 미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어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영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만약 영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사법 비리였던 거예요. 판사님, 혹시 그때 증거 같은 거 남아 있나요? 증거?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 버렸어. 떠날 때 전부. 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있어요.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 할아버지 옛날 서류들. 제가 다 모아뒀어요. 정말? 미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은이는 방 구석으로 가서 오래된 박스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버리려고 하셔서 제가 몰래 챙겨뒀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박스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미연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미연이 한 장의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당시 검찰에서 보낸 압력 문서였어요. 이걸로 모든 걸 밝힐 수 있어요. 미연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변호사님, 그 서류만으로 충분해요? 뭐, 10년도 더 된 서류예요. 위조됐다고 우기면 끝이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1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너 법을 공부했니? 네.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연은 지은이를 다시 보았어요. 이 아이, 보통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미연이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당시 사건 기록을 다시 조사해야 해요. 그리고 관련자들을 찾아서 증언을 받아야 하고, 지은이는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연은 점점 더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재였어요. 내 이름이 뭐니? 이지은이요. 지은아, 너 혹시 변호사 되고 싶니?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꼭 되고 싶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미연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진짜야. 너 같은 인재를 그냥 두면 안 되지. 그날부터 미연은 지은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이 사건의 배후에 얼마나 거대한 세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세력이 지은이와 영수를 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며칠 뒤였습니다. 미연은 지은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 안에 있는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처음 보는 화려한 세계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여기가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응, 들어와. 미연의 사무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커다란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지은아, 앉아.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연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준 서류들을 분석해 봤어. 그리고 큰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이 사건 뒤에 정말 큰 세력이 있었어. 미연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직접 개입했던 거야. 김태수 씨를 범인으로 만들라고 압력을 넣었어. 왜요? 왜 그랬어요? 진짜 범인을 숨기기 위해서였어. 미연이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50대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야. 이름은 강민호. 당시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지. 지은이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이 폭행 사건의 진짜 범인이고 검찰총장이 이 사람을 숨기기 위해 김태수 씨를 범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맞아. 그리고 한영수 판사님한테 압력을 넣어서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한 거야.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희생양이었던 거네요. 그래. 판사님은 압력에 못 이겨서 오판을 내리셨고 그 후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신 거야. 미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예요? 이 강민호라는 사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회장이야. 지은이는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은 지금 대법원장이고. 미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상대가 정말 엄청난 거야. 지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변호사님, 그래도 해야죠. 진실을 밝혀야 해요. 지은아, 너무 위험해. 이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를 해칠 수도 있어. 그래도 할아버지 명예를 되찾아 드려야 해요. 그리고 김태수 아저씨도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요. 지은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미연은 지은이를 물끄러이 바라봤어요. 너 정말 대단하구나.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함께 싸우자. 근데 지은아,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예요? 너 검정고시 빨리 합격해. 그리고 로스쿨 준비해. 내가 정식 변호사가 되면 우리가 훨씬 더 강해질 거야. 네, 열심히 할게요. 그날부터 지은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어요. 미연은 지은이에게 법률 서적들을 빌려주었고 주말에는 직접 만나서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한편 강민호는 이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 회장실. 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 한영수 판사가 아직 살아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부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회장님. 그리고 박미연 변호사가 재심 사건을 맡았습니다. 박미연, 그 여자 귀찮게 구네. 민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처리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거를 없애. 그리고 한영수한테도 경고를 해. 입 다물라고.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냉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10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들춰내. 웃기고 있네. 며칠 뒤였습니다. 지은이가 편의점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밤 10시쯤 됐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어요. 지은이는 평소처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지은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이지은 맞지? 지은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우리 그냥 심부름꾼이야. 한 남자가 지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착한 애가 괜히 나쁜 일에 끼어들면 안 되지. 뭐? 무슨 소리예요? 지은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영수 판사 사건, 그거 그냥 덮어. 알았지?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싫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이 꼬맹이가 남자가 지은이의 멱살을 움켜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남자들은 재빨리 차에 올라탔어요. 다음엔 안 봐준다. 조심해. 차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하다니. 뭔가 정말 큰 비밀이 있구나. 집에 돌아온 지은이는 영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요. 대신 미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오늘 지은이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연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변호사님,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보호해 줄게. 당분간 우리 사무실에서 지내. 아니에요. 할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럼 판사님도 함께 모셔와. 정말요? 응. 우리 회사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 거기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 지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지은이와 영수는 미연이 마련해준 게스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좋죠? 응, 너무 좋구나. 영수는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지은이가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지은아, 미안해. 왜요? 할아버지 잘못 없어요. 내가, 내가 그때 제대로 판결했으면 이런 일이, 할아버지, 그건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이용한 거예요. 지은이가 영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 꼭 할아버지 명예 되찾아 드릴게요. 약속해요.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지은이는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어요. 미연은 지은이에게 최고의 교재들을 제공했습니다. 지은아, 이번 달에 검정고시 있지? 네, 고등학교 검정고시요. 자신 있어? 당연하죠.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검정고시 날이 다가왔어요. 시험장으로 가는 지은이를 영수와 미연이 배웅했습니다. 지은아, 긴장하지 말고 내 실력대로 해. 네, 변호사님, 할아버지가 응원한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문제지를 받은 지은이는 차분하게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지은이는 이미 대학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30분 만에 모든 문제를 다 풀었어요. 시험 감독관이 놀란 표정으로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저 어린 학생이 벌써 다 풀었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지은이는 자신만만하게 시험장을 나왔어요. 어땠어? 미연이 물었습니다. 쉬웠어요. 전부 다 마친 것 같아요. 역시 2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과목 만점. 지은이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할아버지,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지은이 정말 대단하구나. 영수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연도 축하해 주었어요. 축하해, 지은아. 이제 다음 단계야. 다음 단계요? 로스쿨 준비. 내가 만 18세가 되면 대학에 갈 수 있어. 그때까지 준비하는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로스쿨에 가려면 먼저 대학을 졸업해야 했고, 그러려면 엄청난 학비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돈이 없는데. 걱정 마. 장학금 받으면 돼.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 정말요? 그럼. 그리고 내가 좀 알아볼게. 후원 프로그램 같은 거. 미연은 진심으로 지은이를 돕고 싶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만 16세가 됐어요. 조기 입학 제도를 통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입학식 날 지은이는 새 교복을 입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영수와 미연이 함께였어요. 할아버지, 저 드디어 대학생이에요. 그래, 정말 자랑스럽구나.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전 쓰레기장에서 주운 6살 아이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한 거예요. 지은아, 축하해.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미연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어요.
교수들도 지은이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이지은 학생, 정말 뛰어나네요. 이 나이에 이런 이해력이라니.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은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대학 3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19살이 됐어요. 조기 졸업을 하고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역시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로스쿨에서도 지은이는 최고였습니다. 모의 재판에서 항상 1등을 했고 교수들은 지은이를 천재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하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영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오늘 모의 재판에서 이겼어요. 잘했구나. 우리 지은이. 영수는 점점 더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지은이의 이름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에 대한 사랑만큼은 잊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꼭 할아버지 명예 되찾아 드릴게요. 고맙구나.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드디어 변호사 시험 날이 다가왔어요. 지은이는 이제 21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린 변호사 시험 응시자였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지은이를 영수와 미연이 배웅했어요. 지은아, 최선을 다해. 네, 변호사님. 할아버지가 믿는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꼭 합격할게요.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3일간의 긴 시험이었어요. 지은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시험이 끝났습니다. 2달 뒤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합격. 전국 수석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수석으로. 정말 우리 지은이가.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저 이제 변호사예요. 지은이는 영수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변호사라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미연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지은아, 정말 축하해. 이제 우리 동료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미연이 지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은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네, 한영수 판사님 사건.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힐 차례야. 지은이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네, 이제 준비됐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상대는 정말 강력해. 괜찮아요. 저 이제 정식 변호사잖아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더 큰 위기가 다가올 거라는 것을. 지은이는 정식 변호사가 됐습니다. 미연의 로펌에 합류했어요. 첫 출근 날 지은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님, 여기 책상입니다. 직원이 안내해 줬어요. 넓고 깨끗한 책상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가방에서 하나를 꺼냈어요. 낡은 법전이었습니다. 영수가 옛날에 쓰던 거였어요. 지은이는 그 법전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변호사 됐어요. 이제 할아버지 명예 되찾아 드릴게요. 지은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미연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준비됐어? 네, 선생님. 좋아. 그럼 시작하자. 한영수 판사님 사건. 미연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우선 김태수 씨의 재심부터 시작할 거야. 무죄를 입증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네. 그 다음이 중요해. 왜 오판이 났는지,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 밝혀야 해. 지은이는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복잡한 사건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나갔습니다. 선생님,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 누구예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있어. 근데 10년 동안 잠적했었지. 왜요? 협박을 받았대. 진실을 말하면 죽인다고. 지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찾아야겠네요. 이미 찾았어. 지금 우리 보호 아래 있어. 정말요? 응. 내일 만나보자. 다음 날 지은이와 미연은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10년 전 사건에 대해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두렵습니다. 저들이 저를 해칠까봐. 걱정 마세요. 우리가 보호해 드릴게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 현장이요. 누가 진짜 범인이었나요? 강민호였습니다. 대기업 회장 아들이요. 확실해요? 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사람이 피해자를 때렸어요. 그럼 왜 경찰에서는 김태수 씨가 범인이라고, 강민호가 도망가고 나서 김태수 씨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쓴 거예요. 지은이는 메모를 꼼꼼히 적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왔을 때 검찰 사람들이 따로 저를 불러서 협박했습니다. 무슨 협박이요? 강민호가 범인이라고 하면 저와 제 가족을 해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후 10년 동안 도망 다니며 살았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잠도 못 잤어요. 지은이는 남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법정에서 증언하면 김태수 씨가 풀려날 수 있나요? 네, 충분합니다.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도 많이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재심, 무고한 사람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까?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피고석에 김태수가 앉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얼굴이었어요.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변호인석에 지은이와 미연이 앉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김태수 피고인에 대한 재심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변호인 측 시작하십시오. 미연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새로운 증인을 신청합니다. 허가합니다. 목격자가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강민호였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검사 측에서 반발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나타난 증언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해 기각합니다.
증인 계속하세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목격자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민호가 어떻게 폭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망갔는지. 김태수는 그저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가다 누명을 쓴 거였어요. 증언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지은이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시 검찰에서 한영수 판사에게 보낸 압력 문서였어요. 이 문서는 당시 검찰이 한영수 판사님께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압력을 넣은 증거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검사 측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진위는 확인됐습니다. 지은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필적 감정을 받았고 당시 검찰총장의 서명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오판이 아닙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조직적인 사법 비리였습니다. 권력자의 아들을 숨기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겁니다. 변호인, 검사가 소리쳤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한영수 판사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판사님은 희생양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지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쳤어요. 정회합니다. 1시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지은이는 복도로 나왔어요. 그곳에 영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아, 잘하고 있니? 네, 잘하고 있어요. 지은이는 영수를 안아주었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곧 할아버지 명예 되찾아 드릴게요. 고맙구나. 1시간 뒤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와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김태수는 무죄. 쿵! 의사봉 소리가 울렸어요. 김태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만에 누명을 벗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지은이와 미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강민호와 당시 검찰총장, 그들을 법정에 세워야 했어요. 그리고 영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지은이는 각오를 다졌어요. 이제 시작이야.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태수의 무죄 판결 이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10년 만에 밝혀진 억울한 누명, 검찰의 조직적 비리 의혹, 신문과 뉴스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강민호는 자신의 회장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 민호가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텔레비전 화면이 깨졌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옆에 있던 비서가 말했어요. 진정해? 저 계집애들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데? 민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당장 처리해. 박미연이든 이지은이든 둘 다 입을 막아. 하지만
이미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그럼 어쩌라고, 가만히 당하고 있으라고 민호가 소리쳤어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들이 다음 목표는 분명 회장님이실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님도, 최 대법원장, 그 양반한테 연락해. 만나자고. 알겠습니다. 며칠 뒤 강민호는 은밀한 장소에서 최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별실이었어요. 오랜만이요, 회장. 그러게요, 대법원장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곤란한 상황이요. 최 대법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당시 회장님이 저를 검찰총장으로 만들어 주셨고, 저는 그 은혜를 갚은 것 뿐이었죠. 은혜를 갚았다고? 지금 그게 우리 목을 조르고 있소. 박미영과 이지은, 저 여자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오.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떻게요? 이미 김태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분명 우리요. 저들은 한영수 판사 명예회복을 빌미로 우리를 법정에 세우려 할 거요. 그럴 겁니다. 막아야 하오. 대법원장 권한을 사용해서라도. 최 대법원장은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움직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요? 증거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한편 지은이와 미연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강민호를 고소해야죠. 맞아. 폭행죄와 위증죄로. 그리고 최 대법원장도요. 직권남용죄로. 지은이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미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너무 위험해. 상대가 대법원장이야. 그래도 해야죠.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알았어. 함께 하자. 두 사람은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꼼꼼하게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논리를 세웠습니다. 며칠 뒤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언론이 또다시 들끓었어요. 대기업 회장과 대법원장, 사법비리 혐의로 고소, 젊은 변호사의 용기, 거대 권력에 맞서다. 지은이는 일약 유명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협도 늘어났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이지은 변호사?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고소 취하해. 뭐라고요? 강민호 회장님과 최 대법원장님에 대한 고소 취하하라고. 지은이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싫은데요? 왜 제가 그래야 하죠?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내 할아버지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라고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영수 판사, 지금 요양원에 있지? 치매 환자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감히. 지은이가 소리쳤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지은이는 급히 미연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협박 전화 왔어요. 할아버지를 해치겠대요. 뭐? 미연도 놀랐습니다.
당장 판사님을 다른 곳으로 모셔야겠어. 안전한 곳으로. 어디요? 내가 아는 곳이 있어. 시골에 있는 요양시설인데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고마워요, 선생님. 다음 날 영수는 비밀리에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은이와 미연만 그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조금만 계세요. 제가 다 해결하고 모시러 올게요. 응, 조심해라, 지은아.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이제 변호사잖아요. 할 수 있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법원에서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강민호와 최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은이와 미연이 변호인석에 앉았어요. 피고인석에는 강민호와 최 대법원장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고급 변호사들을 대동했어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질비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지금부터 강민호, 최승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소리가 울렸어요. 원고 측 시작하십시오. 지은이가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강민호는 10년 전 폭행 사건의 진범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최승호는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실을 은폐하고 이에 있습니다. 강민호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원고 측의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근거 없다고요? 지은이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목격자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에서 한영수 판사님께 보낸 압력 문서도 있습니다. 그 문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위가 확인됐습니다. 지은이와 상대 변호사의 설전이 이어졌어요. 재판장이 의사봉을 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원고 측 증거를 제출하세요. 지은이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어요. 목격자 진술서, 압력 문서, 당시 사건 기록. 모든 것이 강민호와 최 대법원장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도 만만치 않았어요. 재판장님, 이 모든 증거는 1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나타난 것들입니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10년 동안 숨어 있었을까요? 지은이가 반박했어요.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의 권력 때문에 증인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재판은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어요. 마침내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공판 날짜는 2주 뒤로 잡겠습니다. 의사봉이 울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법정을 나갔습니다. 지은이는 자리에 앉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지은아, 잘했어. 미연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물론이지. 넌 정말 대단해. 하지만 지은이는 불안했어요. 상대가 너무 강력했으니까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날 밤 지은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이지은 변호사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한영수 환자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이는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할아버지, 제발 무사하세요. 병원 응급실. 지은이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한영수 환자, 어디 계세요? 저쪽 중환자실입니다. 간호사가 가리킨 곳으로 지은이는 뛰어갔습니다. 중환자실 밖에는 미연이 먼저 와 있었어요. 선생님, 지은아, 판사님이.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시죠? 의사 선생님이 지금 안에서.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예요. 지은이가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뇌출혈이에요. 뇌출혈이요? 지은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미연이 재빨리 지은이를 부축했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분이라 뇌혈관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충격이요? 무슨,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매우 흥분하셨던 것 같아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세도 많으시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살 수 있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지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연이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판사님은 강하신 분이야. 괜찮을 거야. 선생님,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뭐, 할아버지가 갑자기 흥분하셨다고 했잖아요. 분명 누가 찾아간 거예요. 지은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요양원의 CCTV 확인해 봐야겠어요. 지은아, 지금은 판사님 걱정을. 선생님,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건 살인 미수예요.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연은 지은이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미연은 즉시 요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확보했어요. 영상을 확인한 미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아, 이거 뭐예요? 미연이 태블릿을 지은이에게 보여줬어요. 영상 속에는 한 남자가 영수의 병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선글라스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격과 걸음걸이가 낯익었어요. 이 사람, 강민호 회장 비서 아니에요? 맞아. 분명히 저 사람이야.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저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은이가 영상을 되돌려 봤습니다. 비서가 병실에 들어간 지 약 10분 뒤 영수가 갑자기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달려가고 비서는 그 틈을 타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새끼들. 지은이의 이에서 욕이 나왔어요.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죠? 물론이지. 하지만, 뭐예요?
이걸로 강민호를 직접 연결하기는 어려워. 비서가 했다고 발뺌할 수 있거든. 그럼 어떡해요? 비서를 신문해야 해. 그 사람이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수술을 마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일단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지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그리고 설사 깨어나신다 해도 뇌 손상이 심해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은이는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면회는 할 수 있어요? 잠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을 자극하시면 안 됩니다. 지은이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영수,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어요. 할아버지, 지은이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제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영수의 손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아직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변호사 됐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명예도 아직 못 되찾아드렸어요. 제가 꼭 해드릴게요. 지은이는 영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나세요. 제발,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영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은이는 할 수 없이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밖에서 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선생님,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절대 용서 못해요. 지은아, 강민호든 최 대법원장이든 다 끝장내버릴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미연은 그런 지은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21살 젊은 변호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대견했습니다. 알았어. 우리 함께 싸우자. 네, 선생님.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사무실로 향했어요. 밤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비서를 고소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살인 미수죄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요양원 직원들의 진술을 받고 의학적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강민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동이틀 무렵 고소장이 완성됐습니다. 선생님, 이거면 충분할까요? 충분해. 이제 저들도 끝이야. 미연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다음 날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언론이 또다시 들끓었어요. 강민호 회장, 살인 미수 혐의 추가, 권력형 범죄, 끝없는 의혹,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국민들은 강민호와 최 대법원장에게 분노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법비리 철저 수사 요구 청원이 올라왔고 단 하루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검찰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강민호의 집과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강민호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검찰은 수많은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강민호, 당신을 살인 미수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강민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이럴 수가.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체포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같은 시각 최 대법원장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장님, 10년 전 사건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압력 문서, 비리 정황,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승호, 당신도 직권 남용 및 사법 비리 혐의로 구속합니다. 최 대법원장도 수갑을 찼어요.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법 스캔들. 정의는 살아있다. 국민들은 환호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병원에서 영수를 지키고 있었어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말한 고비의 시간이었어요. 지은이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B-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전도 모니터 소리였습니다. 지은이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도 뛰어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안 됩니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중환자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이는 문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제발, 제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선생님, 할아버지.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정말요? 네. 들어가 보세요. 지은이는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영수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영수의 손을 잡았어요.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예요. 영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고맙다, 할아버지.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은이는 영수의 손을 꼭 쥐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수는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치매가 더 심해졌고 걷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지은이가 영수를 부축하며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고맙다. 영수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언어 장애가 생긴 거예요. 지은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곧 재판이 있어요. 재판? 네. 할아버지 명예를 되찾아드리는 재판이요. 영수의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예. 네. 제가 꼭 성공할게요. 지은이는 영수를 병실로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다음 주가 최후의 재판 날이었어요. 강민호와 최 대법원장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수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도 함께 열릴 예정이었어요. 미연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판사님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언어 장애가 있으셔서 그래도 의식은 돌아오셨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네. 지은이는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재판 준비 다 됐어요? 응. 증거도 충분하고 증인도 확보했어. 혹시 변수는 없을까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상대방 변호인단이 만만치 않아. 최고의 변호사들이야. 하지만 우리한테는 진실이 있어.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지. 미연이 지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영수의 명예가 회복될지 아니면 영원히 오판 판사로 남을지. 지은이는 영수가 옛날에 쓰던 법전을 펼쳤어요. 구석구석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진실편이다. 영수의 필체였어요. 지은이는 그 구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꼭 성공할게요. 드디어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법원 앞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어요. 기자들, 시민들, 모두가 이 역사적인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온 거였습니다. 지은이와 미연이 법원에 도착했어요. 긴장돼? 네, 많이요. 괜찮아. 내가 잘할 거야. 두 사람은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10,000원이었어요. 피고인석에는 강민호와 최 대법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일동 기립. 모두가 일어섰어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자 다시 모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강민호, 최승우 피고인에 대한 최종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이 울렸어요. 또한 한영수 전 판사의 명예회복 청원건도 함께 심리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원고 측 최종 진술하십시오. 지은이가 일어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지은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10년 전 한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김태수 씨였습니다. 그리고 한 판사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한영수 판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기 앉아 있는 강민호였습니다. 지은이가 강민호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최승호는 이 사실을 은폐하고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오판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사법 비리였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권력자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한 양심적인 판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한영수 판사님은 압력에 못 이겨 오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판사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잘못은 압력을 넣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저 피고인들에게.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재판장이 의사봉을 쳤습니다. 정숙, 정숙.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계속하십시오. 재판장님, 저는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한영수 판사님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한영수 판사는 치매 환자로 알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허가합니다. 증인을 입장시키세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영수가 들어왔어요. 지은이가 직접 휠체어를 밀고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이는 영수를 증인석에 앉혔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영수는 떨리는 손을 들어 선서했어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증인, 10년 전 사건에 대해 증언해 주십시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0년 전 영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검찰, 총장, 영수가 최 대법원장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최 대법원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치매 환자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피고인은 앉으십시오. 재판장이 소리쳤어요. 증인 계속하십시오. 나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협박을.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가족을 해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방청석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판장도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영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지은이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은이는 영수를 밖으로 데려다 주고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어요. 재판장님, 원고 측 최종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한영수 판사님은 30년간 양심적으로 재판을 해오신 분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판사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권력자들의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판사님의 명예를 되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범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의입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이 의사봉을 쳤습니다. 피고인 측 최종 변론하십시오. 강민호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변론을 포기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앉았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강민호, 폭행죄, 위증죄, 살인 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쿵! 의사봉이 울렸어요. 피고인 최승호, 직권남용죄, 사법비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쿵! 강민호와 최 대법원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한영수 전 판사의 명예회복 청원건. 재판장이 잠시 멈췄어요. 본 재판부는 한영수 판사가 부당한 압력하에 오판을 내렸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한영수 판사의 모든 명예를 회복하고 연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쿵! 마지막 의사봉 소리가 울렸어요. 법정이 폭발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해냈어요. 할아버지 명예 되찾았어요. 미연이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정말 잘했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수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판사님, 이겼습니다. 명예 회복됐어요.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맙습니다. 정말. 그날 밤 뉴스는 이 역사적인 판결을 보도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10년 만에 되찾은 명예. 젊은 변호사의 감동적인 승리. 국민들은 환호했어요. 지은이는 일약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영수의 웃는 얼굴만이 중요했습니다. 판결이 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영수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언어 장애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은아, 오늘 날씨 좋구나. 그쵸, 할아버지? 산책 나가실래요? 그래, 나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며 영수가 말했어요. 지은아, 네, 할아버지. 고맙다. 정말, 정말 고마워.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오판 판사로 끝났을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단지 나쁜 사람들 때문에. 하지만 내가 나를 구해줬어. 영수가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10년 전에 내가 너를 주었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구한 거야. 할아버지, 너는 내 인생의 축복이야.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야말로 할아버지가 절 살려주셨어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는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영수가 자신을 발견한 그 골목이었어요. 지금은 재개발이 되어 깨끗한 거리가 됐지만 지은이는 그때의 기억을 또렷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였지. 지은이는 그곳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비 오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떨고 있던 6살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아준 노인. 할아버지, 고마워요. 지은이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때 누군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님? 돌아보니 김태수였어요. 10년 만에 누명을 벗고 자유를 되찾은 그 사람. 아, 김태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슨 일로? 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정말요? 축하드려요. 변호사님도 꼭 오세요. 평생 공짜로 대접하겠습니다. 태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지은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을 때의 행복. 그것이 지은이가 변호사가 된 이유였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촉망받는 변호사가 됐어요. 미연의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어요. 약자를 위한 변호를 주로 맡았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지은 변호사님, 이번 사건도 무료 변론이시죠? 직원이 물었어요. 네. 저 사람은 돈이 없어요. 하지만 정의는 필요하죠. 지은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지은이를 미연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지은아, 너 정말 훌륭한 변호사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마음이 훌륭한 거지. 어느 날 지은이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초청이었어요. 이지은 변호사님, 저희 법무부에서 특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현장이요? 네. 약자들을 돕는 게 제 꿈이에요. 지은이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장관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은이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영수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검소하게 생활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영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맛있어요? 응, 맛있어. 영수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치매도 진행이 멈췄고 건강도 회복됐어요. 지은아, 네, 나 하나 부탁이 있어. 뭐예요? 너 결혼 생각 없니? 지은이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이요? 그래. 넌 이제 23이잖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랑 있는 게 행복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제 곁에는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영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영수가 자신을 발견한 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지은이는 종이를 펼쳤어요. 낡고 구겨진 종이였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내 딸 지은이에게. 지은이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엄마가 죽고 나서 술만 마시고 너를 때렸지. 엄마는 차마 너를 그런 아빠한테 맡길 수 없었어. 그래서 너를 안전한 곳에 두고 가려고 해. 언젠가 착한 사람이 너를 발견해서 사랑해 줄 거야. 그때까지 건강해라, 내 딸. 사랑한다. 마이너스 엄마가.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지은이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이 쓰레기장에 버려진 게 아니라 엄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두고 간 거였다는 걸.
그리고 정말로 착한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사랑해줬다는 걸.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지은이는 편지를 꼭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영수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봄날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어제 엄마 편지 찾았어요. 그래, 무슨 내용이었니? 지은이는 편지 내용을 얘기해 줬어요. 영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맞았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 저를 발견해서 사랑해 줬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예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구나. 그렇게 생각해줘서. 할아버지,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10년 후, 세월이 흘러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33,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변호사가 됐어요.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고 사법개혁에도 앞장섰습니다. 영수는 88세, 건강하게 지은이 곁에 있었어요. 어느 날 지은이는 법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익법률센터 개소식이었어요. 저희 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무료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정의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변호사님, 이 센터의 이름이 한영수 공익법률센터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한영수 판사님은 제 할아버지이자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저를 쓰레기장에서 주워서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센터는 할아버지께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회견이 끝나고 지은이는 영수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고생했구나. 할아버지 이름으로 센터 만들었어요. 기뻐하세요? 물론이지. 자랑스럽구나. 두 사람은 센터 건물을 함께 올려다봤어요. 큰 간판에 한영수 공익법률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서 많은 사람들 도와줘요. 그래, 함께 하자. 지은이와 영수는 손을 잡고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어떤 가족보다 진한 사랑.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 그 인연은 이제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지은이와 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버려진 아이와 버림받은 노인이 만나 서로의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